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 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퍼니본이라고 부릅니다.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3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의 감각을 제공하죠. 척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 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3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봤어요. 사실 이 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 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안구는 없지만 세 쌍의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눈 깜빡임용, 한 쌍은 수면용, 마지막 한 쌍은 안관 청결 유지용입니다. 올빼미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야행성 동물에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동물로 넘어갈게요. 야옹! 고양이는 공기 중에서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추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야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불립니다. 야콥슨 기관은 고양이의 비강 안에 위치하고 입천장으로 통해요. 이 기관은 뇌로 직접 이어지는 신경을 사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냄새가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의 냄새 수용체는 일반적인 냄새를 잡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전혀 없는 화학물질을 탐지해요. 즉, 고양이는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콥슨 기관은 후각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야 해요. 2마리의 어미 고양이와 4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기 고양이들은 후각의 도움으로 엄마와 다른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의 바디 랭귀지를 평가합니다. 고양이들은 보통 서로의 머리를 냄새 맡아요. 이 인사 방법은 페로몬을 방출하고 한 고양이에 대해 다른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고양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고양이가 행복한지 우울한지도 알 수 있어요. 다 야콥슨 기관 덕분이에요. 이제 고양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고양이 코는 패턴처럼 보이는 뚜렷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문과 비슷하게 모든 고양이들은 독특한 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같아요. 좋아, 야옹아, 네가 꽃병을 깨뜨렸다는 거 알고 있어. 네 코 지문이 잔뜩 묻어 있었어. 자, 이제 거래를 해볼까? DVD를 씹어놓은 그 개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애견 애호가 여러분도 잊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개가 생맹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개가 감지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개의 색상 팔레트는 대부분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빨강, 초록, 오렌지색은 개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거북이에 관한 사실도 있어요. 거북이는 원할 때 언제든지 껍질을 나갔다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 거북이는 껍질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등껍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거북이와 함께 자랍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50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척추와 갈비뼈가 있는 골격을 포함해요. 그래서 어디든 껍질을 가지고 가요. 마치 떼어놓고 갈 수 없는 캠핑카처럼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 깨어납니다. 모든 것이 이상해요. 몸이 다르게 느껴져요. 거울을 확인해보니 네, 이상합니다. 눈꺼풀이 2개고 털이 하나도 없네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많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째 눈꺼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스크린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서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걸러내고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추가 눈꺼풀이 진화했습니다. 이제 눈을 깜빡이면 반투명 보호막이 눈을 가릴 거예요. 마치 디지털 눈부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연의 방식이죠. 단점이요? 우리 모두가 로봇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현재 미국인들은 하루에 약 7시간을 인터넷에 소비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00년 후에 인간 3D 모델인 민디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끝없는 업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디는 등이 아치형이고 두개골이 두껍고 뇌는 작고 팔꿈치는 90도이며 텍스트 손가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시간은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척추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텍스트 손가락은요? 그건 한 차원 더 이상해요. 이 돌연변이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저 팔꿈치는요? 마치 딱딱한 바비 인형처럼 90도로 영구적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혼잡한 거리에서 좌우로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몸의 털은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꽤나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채모가 혹독한 날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털을 잃기 시작한 우리 조상들에게 꽤 좋은 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바닥이나 손목에 털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석기나 기계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 바로 수생 유인원 이론이에요. 하마나 돌고래처럼 인간도 털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꺼버렸어요. 이 이론은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 건조한 계절의 오아시스로 이주했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 계절에 그들은 얕은 물에서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털은 물에서 그다지 좋은 단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털을 잃고 지방층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이러한 유전자를 모두 비활성화하여 털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전학자들은 인간이 서로 너무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간 유사성 또는 그랜드 평균화에 과학적 위험이 있어요. 소셜미디어 앱을 열어보면 모두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성은 인간의 진화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유전적 차이와 그 차이의 대물림에 달려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개체군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충분히 크면 새로운 종이 생겨나요. 하지만 진화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변이, 자연선택, 지리적 고립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인간을 하나의 유전적 대륙이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문화나 민족 집단 내에서만 번식하지 않고 섞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닮아가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발전할 거예요. 진화를 거듭하면서 수명을 결정하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석기시대 등에는 위험한 포식자나 우리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과 마주쳐 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꽤 어린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중요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은 70세까지 치솟았습니다. 끊임없는 과학의 발전 덕분에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균 100세 이상 살도록 진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게으른 생활 습관이 척추를 망치고 있어요. 척추뼈의 수가 줄어 더 짧아지고 등이 더 구부정해져서 허리 통증이 덜하고 사무직에 적합하게 될 수도 있어요. 미래의 인간은 완전히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며 똑바로 서 있는 건 매우 드문 일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산책하러 가고 싶네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가공되고 부드러운 음식은 씹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형성되던 시절에 우리는 날고기와 식물을 먹곤 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래턱은 그 인구가 주로 수렵 채집인인지 농경인인지를 반영한다고 해요. 약 7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긴 턱과 앞으로 돌출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이 매우 부드러워진 지금 우리의 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부 예측에 따르면 100년 후에 인간은 치아가 더 적고 턱이 약해진 작은 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해요. 이는 턱이 없는 작은 얼굴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턱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겠죠. 공해는 지구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나쁜 공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콧구멍과 폐가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초강력 호흡 시스템을 갖춘 인간이 오염된 환경에서도 번성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미래의 호흡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거예요. 이러한 예측은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몸도 놀랍고도 무서운 방식으로 변화할 겁니다.
다음에 거울을 볼 때 기억하세요. 지금은 현재의 인체를 보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진화하는 우리 자신의 신비를 받아들이세요. 많은 사람이 손목에 있는 작은 힘줄인 긴 손바닥끈을 잃을 수 있는데 이 근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근육은 완전히 불필요한 근육의 부속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진화하면서 더 이상 나무를 타거나 격렬한 악력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힘줄과 작별을 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손은 문자 메시지, 타이핑, 스와이핑 등으로 바쁩니다. 따라서 몇 세대 후에는 힘줄이 없는 매끈한 손목을 보며 진화가 우리 근육을 정리정돈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발가락은 어떨까요? 발가락 중 하나의 작별을 고할 수 있어요. 발가락은 우리가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균형이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요. 조상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발가락 전체에 의존했다면 현대인은 모든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새끼발가락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새끼발가락과 작별을 고하게 될 거예요. 유도 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자연을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운명의 손에 맡기는 대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외모나 성격적 특성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수렵 채집인들은 딸을 위해 좋은 사냥꾼을 찾아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전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제공할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유전적 돌연변이를 선별할 수 있고 특정 눈 색깔을 가진 배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 DNA 제어의 시대예요. 상황이 이보다 더 기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누군가 인공지능에게 1000년 후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AI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우리의 얼굴은 전선으로 연결된 모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과 터미네이터의 크로스오버처럼 말이죠. 설마 이것이 우리 미래의 미의 기준이 되지는 않겠죠? 그레이엄을 소개합니다. 그레이엄은 인류의 먼 후손으로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 몸이에요. 그는 CG 모델이 아닙니다. 실리콘과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실물 크기의 조각상입니다. 그레이엄은 현대 예술 작품이에요. 그는 몇 년 후 인간의 신체가 어떤 모습일지 추측합니다. 그레이엄은 도로 안전 캠페인을 위해 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작가는 다양한 형태의 초현실적 휴머노이드를 묘사합니다. 심지어 인간과 다른 종 사이의 교배종도 가능해요. 처음에는 꽤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이 정도 속도라면 인류의 미래에는 무엇이든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약지를 구부리지 않고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운데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을 움직일 때 약지도 약간 구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안구 탈구는 극히 드물게 눈이 안구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기능에는 여러 가지 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처럼 일부 원주민 집단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고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희귀한 능력은 오랜 진화를 거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 티베트인들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고산지대에 살면서 적혈구 적응을 발달시켜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산소로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자우족은 동남아시아에 사는 바다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세포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초대형 비장을 진화시켜왔어요. 덕분에 바자우족은 물속에서 5분에서 10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인구의 약 14%는 긴 손바닥끈이 없습니다. 사실 이 근육은 신체의 흔적기관이며 진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이 근육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근육이 없어도 팔을 움직이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약 5에서 37%의 사람들은 사랑니가 없습니다. 이 치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니는 견과류, 뿌리, 고기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딱딱한 사탕을 먹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건 제가 지어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사랑니는 이제 단순한 원시적 흔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자라는 하나의 가마가 있어요. 하지만 100명 중 5명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 특별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의 가마 방향과 왼손잡이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잡이 중 8%가 넘는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의 가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의 경우 이 수치는 45%까지 증가합니다. 남성의 뇌는 여성보다 더 빨리 노화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 문제와 집중력 부족에 대해 점점 더 자주 불평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여성은 기억력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지만 더 자주 우울함을 느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거짓말을 할 때는 코로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어요. 그라나다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을 바로 피노키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본인은 장에 특정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해초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본인은 수세기 동안 생해초를 먹어왔어요. 이 해초의 표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몸에 들어가 활발하게 발달했죠. 오늘날 박테리아는 일본인이 날 음식을 소화하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침팬지만큼 많은 털이 있습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털의 수는 거의 비슷해요. 유일한 차이점은 사람의 채모는 대부분 쓸모없고 너무 가늘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 유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벌레보다 적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복잡한 생물이죠. 최근 과학자들은 게놈에 포함된 유전자의 수가 생명체의 복잡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죠. 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왼쪽 폐는 2개의 폐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폐는 3부분으로 나뉩니다. 게다가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습니다. 또한 폐에는 약 2,400km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거리의 절반 이상이에요. 또한 폐에는 풍선 모양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가 3억 개 이상 있습니다. 사람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등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을 감지하는 온도 감각도 있어요. 아니면 통증을 인지하는 감각도요. 아니면 신체 인식, 즉 자기 수용 감각은요? 이게 뭔지 알아보려면 눈을 감고 코를 만져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기 수용 감각입니다. 이 목록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21개에서 53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쭈글쭈글한 손가락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겨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신경계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우리 몸은 그 부위에서 혈액을 멀리 보내요. 그리고 이러한 혈액 손실은 혈관을 더 얇게 만듭니다. 피부가 그 위로 접히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주름이 생기죠.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손과 발이 젖었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3가지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어요. 이 원추세포는 청색, 적색, 녹색 스펙트럼의 색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줘요.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00만 가지의 색조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은 눈에 4개의 원뿔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최대 1억 가지 색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력 이상은 극히 드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흔합니다. 흥미롭게도 사색형 색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밝게 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형의 동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10,000명 중 2명은 비정상적인 동공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흔한 모양은 열쇠구멍 모양이에요. 이것을 콜로보마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질환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22%만이 모튼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모튼 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보다 긴 발 구조예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자유의 여신상은 모두 이 특이한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혀 밑에 침샘에 침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분비선을 누르면 침이 물줄기처럼 흘러나올 수 있죠. 이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침이 몇 미터까지 분출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거나 하품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를 닦는 동안 실수로 혀를 샘에 대고 밀어 넣을 때 발생해요. 최대 35%의 사람들이 침을 발사할 수 있지만 단 1%만이 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상하긴 했죠. 약 18에서 35%의 사람들이 햇빛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재채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빛 재채기 반사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리스어로는 태양 재채기라고 불려요. 도롱뇽이 꼬리를 다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인간도 연골을 재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골은 관절 주위에 있는 고무와 같은 물질이에요. 최근 과학자들은 연골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발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무릎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엉덩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73%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도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수분이 2%만 손실되어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또한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분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세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수많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분당 약 6억 비트죠. 이 모든 과정은 눈의 바깥쪽에 있는 투명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각막을 빛이 통과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빛은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이 신호는 뇌로 전달되고 뇌는 이를 해석하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데는 몇 밀리초가 걸립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일명 슈퍼 센테니얼리언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T헬퍼라고 불리는 그들의 면역세포가 노화 말기에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는 바이러스 및 기타 건강 문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술 덕분에 뛰어난 멀티태스커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인간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여러 작업 사이를 매우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단기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임신을 하면 여성의 뇌는 출산에 대비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호를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뇌는 아기를 돌보는데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되진 않아요. 임신 후에는 표준 크기로 돌아가요. 우리 몸은 하루에 1리터의 타액을 분비합니다. 1년에 약 303리터에 해당하죠. 일생 동안 올림픽 수영장 2개를 침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런 수영장에서 수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불쾌하고 역겨워요. 인간의 위장에는 숨겨진 비밀스러운 초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pH가 1 정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산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예요. 위산은 매우 강력하여 금속을 녹일 수 있으며 위는 전신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점액을 개발해야 해요. 그러니까 금속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왼쪽 폐는 더 작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훨씬 적은 공기로 채워집니다. 심장은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폐는 폐 옆으로 나뉩니다. 오른쪽 폐에는 3개의 옆이 있고 왼쪽 폐에는 2개의 옆만 있습니다. 크기가 대칭이 아닌 장기는 폐뿐만이 아닙니다. 신장도 약간 달라요. 일반적으로 왼쪽 신장이 오른쪽 신장보다 약간 더 큽니다. 신장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시다면 주먹만한 크기예요. 상어의 이빨이 강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치아의 바깥층인 에나멜은 상어의 이빨을 덮고 있는 것만큼이나 강합니다. 에나멜은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물질입니다. 에나멜은 모든 종류의 손상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여 좋아하는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줘요. 발톱은 손톱보다 2배 더 느리게 자랍니다. 가장 빨리 자라는 손톱을 가리는 종목이 있다면 새끼 손톱은 가장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항상 꼴찌를 차지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일부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 많이 사용하지 않아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새우나 개처럼 성장하기 위해 뼈대를 갈아치우는 기이한 동물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물론 인간은 말 그대로 골격을 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마다 천천히 새로운 골격을 재생해요. 따라서 평생 동안 우리는 약 8번 정도 골격을 바꾸게 돼요. 오래전 우리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사악한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였어요.
다행히도 인간은 진화하면서 코에 가까운 눈 끝에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세 번째 눈꺼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파충류의 특징을 잃었습니다. 파충류는 여전히 이 눈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보호하고 청소하는 데 사용되죠. 다동공증이 있는 경우 눈의 동공이 2개 이상 발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력이 개선되진 않아요. 사실 시력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 질환은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시작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피부 묘기증은 피부의 가상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무해한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노트가 없어도 필기할 수 있어요. 이 증상이 있을 때 피부를 가볍게 긁으면 30분 동안 붉은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독특한 증상은 합지증, 소위 물갈퀴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이 서로 융합된 경우죠. 원인은 아무도 모르지만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혀가 지문만큼이나 독특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혀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특별한 모양과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혀를 핥아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완전히 성장한 사람은 약 7옥틸리온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그 숫자는 너무 커서 한 번에 말할 수조차 없는데 7 뒤에 27개의 0이 있습니다. 귀지는 왁스처럼 보이고 질감도 왁스 같고 맛은 물론 어떤 맛이 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 요점은 실제로 왁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 피부세포, 먼지, 땀의 조합입니다. 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귀 건강에 중요합니다. 무게 대비 뼈는 강철보다 훨씬 강합니다. 같은 밀도의 뼈는 거의 항상 강철보다 강해요. 하지만 같은 부피의 뼈와 강철을 비교하면 뼈가 강철보다 먼저 부러져요. 뼈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뼈가 강철로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무거워지고 움직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뼈가 대부분 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의 뼈는 206개이지만 아기는 300개의 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뼈 중 일부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연골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장 튼튼하고 무겁고 긴 뼈는 대퇴골입니다. 이 뼈는 부러지기 가장 어려운 뼈입니다. 체중의 최대 30배, 즉 약 2721kg의 힘이 가해져야 부러질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작은 자동차 2대를 대퇴골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아도 괜찮을 정도죠. 생물 발광은 엔젤피쉬, 반딧불이, 랜턴피쉬, 인간과 같은 일부 동물이 가진 재능이에요. 네, 인간은 실제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요. 그 빛은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약해요. 초감도 카메라가 있다면 자신의 빛을 볼 수 있어요. 눈에 있는 멜라닌의 양에 따라 눈의 색이 결정됩니다. 갈색 눈은 멜라닌의 양이 가장 많고 파란 눈은 멜라닌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홍채 이색증을 가진 사람들은 눈의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은 파란색이고 다른 쪽 눈은 갈색이거나 다른 색일 수 있어요. 때로는 눈의 절반만 다른 색일 수도 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코와 입에서 나오는 공기는 시속 161km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하는 이유는 코에 자극 물질이 들어갔을 때 신체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채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지 않고 재채기를 하면 눈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장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활동하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일생 동안 30억 번 이상 박동하며 매일 약 9,500리터의 피를 펌프질해요. 심장은 매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팔꿈치의 퍼니본은 사실 뼈가 아니라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누르면 수천 마리의 개미가 피부 밑으로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신경은 척추에서 시작하여 새끼손가락과 약지로 끝나는 꽤 긴 신경이에요. 코와 귀가 계속 자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코와 귀는 10대가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커집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거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는 말 그대로 스스로 먹기 시작할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13개의 뉴런 프로테제가 파괴돼요. 이는 엄청난 양의 뇌 기능이 손실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시리즈의 에피소드를 끝내지 말고 주무세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 뇌는 전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뉴런은 전 세계 모든 휴대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운동 뉴런이 전달하는 신호는 시속 약 241km로 이동하며 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코가 막히면 원활한 호흡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밤들이 생각나죠? 우리 몸은 매일 우리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체가 매 순간 하는 놀라운 일 몇 가지를 살펴보세요.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수많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합니다. 각막은 빛을 능숙하게 굴절시키는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홍채 또는 색소 부분은 빛의 양을 조절하고 수정체는 나머지를 망막에 초점 맞춰요. 마지막으로 망막은 이 모든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뇌로 보내 해석하고요. 많은 작업처럼 들리지만 이 모든 과정은 밀리초 안에 완료됩니다. 즉, 단 1분 동안 우리의 뇌는 약 6억 비트의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성은 55%, 남성은 65%예요. 이러한 수분 균형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수분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수분 모니터는 땀을 흘리거나 심지어 호흡을 통해 수분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항상 살펴봐요. 수분량이 1%만 손실돼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슴에서 뛰는 심장들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심장은 한 사람당 하나씩만 뛰죠. 심장이 뛰는 속도는 체력, 감정, 체격에 따라 심지어 조금 더 힘이 필요한 새로운 요가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성인이 휴식 중일 때 분당 60에서 100회의 심장박동을 한다고 말해요. 자, 건강해질수록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은 줄어들고 심박수가 분당 40회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간 쿵쿵거릴 때마다 약 70mm의 혈액을 몸 주위로 밀어내요.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80회라면 심장은 60초마다 5.6리터의 혈액을 내보내는 셈이에요. 혈액 손실 후 신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성인의 몸에는 평균적으로 약 4.7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실되면 우리 몸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24시간 이내에 손실된 부피가 대체돼요. 그리고 몇 주 안에 우리는 새 것처럼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매 초마다 약 200만 개의 신선한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1분에 1억 2천만 개씩이에요. 백혈구와 혈소판의 경우 그 과정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호흡 메커니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인의 일반적인 호흡 횟수는 1분에 약 12회에서 20회예요. 하지만 유아의 호흡 속도는 분당 30회에서 60회로 더 빠릅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요. 뇌의 명령센터는 횡격막으로 신호를 보내 횡격막을 평평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갈비뼈와 복부 근육이 가슴이 확장되도록 조절하여 공기를 폐로 끌어당깁니다. 숨을 내쉬는 건 조금 더 쉬워져요. 소모된 공기는 탄력이 있는 폐에 의해 밀려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복근이 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죠. 독서의 경우 우리의 두뇌는 분당 최대 1000단어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단 2시간 30분 만에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뇌가 독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반드시 일직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은 사카데즈라고 불리는 독특한 움직임을 해요. 텍스트를 앞뒤로 빠르게 점프하는 동작인데요. 때로는 큰 도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도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매 초마다 수없이 발생해요. 도약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얼마나 글을 잘 읽는지 그리고 당면한 주제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달라져요. 과학, 대중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 최신 영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60초마다 약 3만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얼굴과 몸은 끊임없이 각질층을 제거해요. 네, 집 주변에 쌓여있는 먼지의 대부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피부 세포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데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은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세포 교체에 최대 8주가 걸릴 수 있고 피부 세포가 쌓이면 안색이 다소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보습제나 세럼 등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혀 없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혀는 입술과 치아와 함께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 있는 단어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유연하고 빠르며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동작을 통해 1분에 90개 이상의 단어를 내뱉을 수 있어요. 혀를 사용하지 않고 발성할 수는 있지만 T, D, L, R과 같은 자음을 발음하려면 혀가 필요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해적이라면 으얼 겁주는 소리를 낼 때도요. 이 중요한 기관은 앵무새가 대부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이유와 같아요. 앵무새는 혀가 두껍고 근육의 움직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아주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세요. 사람은 매분마다 15에서 20회 눈을 깜빡입니다. 많은 횟수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약 10%를 눈을 감고 보낸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눈 깜빡임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게 주된 이유긴 하죠. 그리고 눈꺼풀의 도움을 받아 안구 전체를 약간 덮는 막을 만들어줘서 가려움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건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눈을 깜빡일 때 우리 뇌는 미니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해요. 이는 시각과 주의력과 관련된 일부 부위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주의력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순간은 우리 뇌의 시간여행과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원한다면 미니 파워 낮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분에 35개에서 48개의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은 일, 기분, 심지어 현재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생각의 형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뇌세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건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우리의 뇌에는 수많은 뉴런이 존재하며 이 매혹적인 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전하를 방출합니다.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뇌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음표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이 신호가 파도처럼 수천 개의 뉴런을 통과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간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이라는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1칼로리는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약 4,200줄이에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매분 거의 6,000줄로 변환되는 거죠. 음식을 먹은 후 음식은 입을 통해 위장으로 내려가 혈류를 따라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산소와 기타 유용한 물질을 세포로 운반하는 작은 배달 트럭을 상상해 보세요. 세포 내부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미니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배달된 물질을 아데노신 3인산 또는 ATP로 전환하는 일을 담당해요. 이것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 통화입니다. 이는 더 많은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우리가 움직이거나 전기 충격을 통해 다른 세포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고 보면 제 몸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영장류와 달리 많은 사람이 여전히 발바닥 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치는 우리가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에 내장된 충격 흡수 장치와 같죠. 우리가 튀어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발바닥 위쪽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가로 아치죠. 발 모양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아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치는 발 강직도의 약 40%를 담당합니다. 간단히 말해 발바닥은 발을 지탱하는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가로 아치를 잘라냈을 때 발은 상당한 탄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아치를 잘랐을 때는 그다지 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발바닥 아치는 현대인만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아치는 어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가로 아치는 300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발바닥 아치는 약 800만 년 전에 나타났죠. 다른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발의 다른 부위를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끼발가락은 보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이 태어났거나 잃었어도 걸을 수는 있지만 새끼발가락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을 잡아주죠. 발 안쪽에는
26개의 뼈가 서로 협력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새끼 발가락은 이 균형 잡기 작업의 일부입니다. 우리 유인원 조상들은 나무를 잡고 기어오르고 나무에 매달리기 위해 발가락이 필요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나무로 오르는 기술을 편안한 소파와 TV 몰아보기와 바꿨습니다. 자, 이제 맹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기관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달 11주 무렵부터 유용한 호르몬과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수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맹장은 면역체계의 군대를 훈련시켜 최고의 방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화관에서 모든 종류의 이물질인 일명 항원을 수집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진화함에 따라 이 부위는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흔적 구조와 달리 맹장은 항상 무해한 것은 아니며 작은 불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흔적 기관이란 조상의 주요 기능을 잃은 기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부분 명백한 목적이 없어요. 또 다른 유명한 흔적의 애는 사랑니입니다. 사랑니는 쓸모없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거의 95%가 사랑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90%는 언젠가는 사랑니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니가 없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랑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니는 상어 이빨보다 더 부드러운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실험에 따르면 사랑니도 상어 이빨과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어 이빨의 코팅은 실제로 사람의 사랑니에 있는 에나멜과 경도가 비슷합니다. 표면이 단백질로 결합된 미네랄 결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격을 받아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상어가 이빨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는 강도가 아니라 디자인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고대 골격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불이나 날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씹기 위해 여분의 이빨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분의 이빨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하지만 인류가 음식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턱이 작아졌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크기와 턱의 특징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MYH16이라는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진화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무의미한 것은 눈꺼풀입니다. 일반적인 눈꺼풀이 아니라 눈 구석에 숨어있는 분홍색 작은 눈꺼풀 말이에요. 새와 다른 털복숭이 친구들은 이 눈꺼풀을 사용하여 눈을 방해하는 먼지나 이물질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흔적에 불과하죠. 긴 손바닥끈을 소개합니다. 우리 중 약 85%가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평한 표면에 손을 대고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만나게 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손목 중앙에서 작은 힘줄 밴드가 림보 동작을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부위를 찾은 거예요. 이 근육은 물건을 쥐고 타잔처럼 나무를 타기 위한 겁니다. 이제 물건을 잡는 것과 관련된 트릭이 더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인 16주 정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주먹을 쥐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탯줄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죠. 마침내 세상에 나오면 이 반사작용으로 물건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작은 원숭이도 비슷한 기술 덕분에 한 손으로 오랫동안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후 3개월 정도가 되면 이 놀라운 악력을 잃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작은 꼬리가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꼬리는 사라지고 그 작은 척추뼈가 꼬리며 즉 미골이 됩니다. 인간과 유인원의 사촌인 유인원에게는 다른 동물처럼 꼬리가 없어요. 우리 귀에도 흔적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동물이 더 잘 듣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귀 근육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고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일부는 아직도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발톱도 흔적기관에 해당합니다. 발톱은 조기 방어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발톱은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진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손톱과 발톱을 방어, 땅 파기, 기어오르기에 사용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손톱은 과일 껍질을 벗기거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달콤한 감각을 제공하는 등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발톱은 은퇴했습니다. 매니큐어를 바를 수는 있죠. 많은 사람들이 패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쓸모없는 팔다리나 장기를 가진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1798년 한 해부학자가 날지 못하는 특이한 새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찰을 기록했죠.
이 조류는 다름 아닌 타조예요. 타조와 화식조는 흔적 날개를 가진 조류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이 새들의 날개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 거대한 동물에게 비행 능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완전히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날개는 빠르게 달리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교한 구애 행동을 통해 새가 잠재적인 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죠. 많은 동물이 빛을 냅니다. 해파리, 벌레, 상어, 불가사리를 포함한 해양동물의 약 76%는 생체 발광을 합니다. 이들은 산소와 반응하여 빛을 내는 루시페린이라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포식자를 놀라게 하거나 먹이를 유인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 인간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빛은 매우 희미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몸은 빛을 발산하지만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약 1000배나 더 어두워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빛이 하루 종일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는 가장 희미하고 늦은 오후에 가장 밝습니다. 얼굴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과학자들은 얼굴이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되고 빛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는 멜라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몇 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만이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뺨을 붉히는 능력은 인간이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죠. 부끄러움은 매우 복잡한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너무 고차원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흥미롭게도 대머리 우카리 원숭이도 얼굴을 붉힐 수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고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건강 중에서도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장에는 위, 간 등이 포함됩니다. 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이 제2의 뇌에는 자체 신경계가 있습니다. 장에는 수억 개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에 정보를 전달하죠. 장과 뇌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장은 계속 작동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인체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기계죠? 글쎄요, 제 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신체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우리가 번성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쉬고 걷고 말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신체 기관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진화 게임에서 그냥 남게 된 고대 유물일까요? 사랑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랑니는 다 뽑았어요. 사랑니는 입 뒤쪽에 붙어있는 치과에 가게 만드는 치아들이에요. 세 번째 어금니라고도 불리는 이 치아는 음식을 씹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22%는 사랑니 4개를 모두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니는 자랄 때 매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턱뼈에 끼어 잇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턱이 너무 작아서 여분의 치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일부 똑똑한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턱이 더 작아지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증거에 따르면 어렸을 때 먹는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생채소나 견과류처럼 씹기 힘든 음식을 씹으면 턱의 성장이 촉진되는 반면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먹으면 턱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니가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죠. 미래에는 이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우리 인간 포유류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의 비밀 도구라고 불리는 보습코 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치류와 다른 포유류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설치류는 후각기관 또는 VNO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 페로몬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성인 인간은 코에 VNO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잔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신경과학자들은 심지어 이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포유류의 유사한 기관과 세포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의 이 기관은 뇌와도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VNO는 거의 쓸모가 없지만 일부 페로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간은 이 기관을 진화의 할 일 목록에 계속 추가할까요? 현재로서는 아마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꼬리가 있는 동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꼬리가 필요해요. 어떤 동물은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떤 동물은 탐색을 위해, 어떤 동물은 잠재적인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해 꼬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꼬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척추뼈로 이루어진 작은 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꼬리는 마술처럼 사라지고 든든한 꼬리뼈만 남게 되죠. 인간과 유인원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꼬리가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유인원이 왜 꼬리를 잃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꼬리가 군중 속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할 거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인간은 꼬리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귀엽죠? 하지만 꼬리에는 척추뼈가 없고 때때로 척추의 까다로운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든 이 꼬리는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빠른 수술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꼬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팔과 다리만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데 꼬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꼬리가 뒤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맞는 바지를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보기 좋지 않죠. 앞으로 인간이 꼬리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미래 세대에는 꼬리뼈도 작뼈를 구할 것 같네요. 인간은 또한 눈 안쪽 모서리에 반월주름이라는 재미있는 작은 주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릴라 및 기타 영장류와 같은 일부 동물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세 번째 눈꺼풀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에게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작은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눈의 특이한 점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특이한 막에 대해 말하자면 이 막은 먼지와 습기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포식자로부터 홍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동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부 종은 물속이나 지하에 있을 때 투명한 막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왜 세 번째 눈꺼풀을 잃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서식 환경과 눈의 생리학이 변화하면서 눈꺼풀이 불필요해졌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눈꺼풀을 갖기에는 너무 멋지게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장기가 있든 없든 미래의 인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많은 장기가 쓸모 없어졌어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살짝 엿보고 싶으신가요? 같은 맥락에서 문자손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타이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손이 집게손처럼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술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신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기를 계속 그 각도로 들고 있으면 팔꿈치가 90도로 굽어지고 산만함과 정보 과부하로 인해 뇌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요. 기술을 포기하고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래서 디자이너 팀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스마트폰, 노트북 및 기타 유형의 매니아적인 기기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신체가 변화한 미래인간 민디를 선보였습니다. 민디의 과장된 변화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우려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제안은 정기적으로 화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리를 약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요가나 댄스 파티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몸집이 더 작아질지도 몰라요. 한 과학자는 우리 몸이 작아지면 에너지가 덜 필요해져 점점 더 인구가 밀집되는 지구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과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류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를 뇌에 이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생물학적 전화번호부를 우리 몸에 직접 이식하는 것과 같죠.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 우리 외모의 일부가 될지도 몰라요. 다양한 색상과 비주얼을 볼 수 있는 인공눈을 가진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력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조상처럼 팔과 다리가 더 길어지거나 채모가 보온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델을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변화가 흥미로울 거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네요. 이제 더 이상 덧붙일 수가 없어요. 벌써 너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기 주황색 피부를 가진 건장한 친구를 보세요. 화성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셀프 태닝을 잘못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당근, 고구마, 피망, 토마토, 호박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가 그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런 식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주황색이 되죠. 그리고 건장한 그의 몸은 화성의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은 우리의 몸무게를 다르게 인식하고 화성에서 보스가 되고 싶다면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몸무게가 68kg이라면 화성에서는 25kg 이하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과식은 중력과 체중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성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낮에는 땡볕 아스팔트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엘사의 성보다 춥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녹는 점이 높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은 말 그대로 다 타버릴 거예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에서의 삶이요? 태양의 사악한 쌍둥이 행성에서 사는 것과 비슷해요. 금성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466도입니다. 물에 끓는 점이나 금성의 극심한 더위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부분의 지구 생물종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극소수만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고 나머지는 봄 햇살을 받으며 아이스라떼를 마시기 위해 스타벅스로 달려가죠. 따라서 금성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은 아마도 타티그레이드와 모든 음식에 핫소스를 뿌려 먹는 괴짜들일 거예요. 타티그레이드가 뭐냐고요? 타티그레이드는 작고 귀여운 애벌레 모양의 생물로 놀라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티그레이드는 끓는 물, 해구 깊은 곳, 빛이 없는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최근 안타깝게도 달에 추락한 우주선에 탑승한 과학 연구에 타티그레이드가 포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타티그레이드가 충격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로 변신해 금성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지구형 행성은 이제 끝났으니 가스 행성으로 넘어가요. 토성에서 온 이 친구를 보세요. 그는 팔이 아닌 갈퀴를 가지고 있고 일반 귀 대신 외이 덮개가 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가스 거성의 온도는 영하 140도 정도로 헤어진 애인의 심장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원한다면 눈덩이나 얼음 결정체로 변할 수 있어요. 목성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다 표범으로 변신해 추위를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겠죠. 해왕성과 천왕성은 말할 것도 없죠. 해왕성과 천왕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는 얼음 거성이니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괴물 같은 존재들이요? 네, 존재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두 행성은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고맙지만 전 화성에서 고구마나 먹을게요. 남극으로 가요. 바쁘지 않잖아요. 따뜻하게 입는 거 잊지 마세요.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평원과 얼음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57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고드름 모양으로 떨어질 정도로 추운 날씨죠. 하지만 이 추위는 절대 0도의 정의에 비하면 뜨거운 거예요. 과학자들은 절대 0도를 0이 가장 낮은 지점인 켈빈 온도로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보다 더 추운 건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는 빠르고 혼란스럽게 움직이며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죠. 물체의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절대 0도는 입자가 완전히 정지하는 상태예요. 움직임이 없으므로 더 차가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켈빈은 영하 273도와 같습니다. 남극보다 3배나 더 춥죠. 과학자들이 진공방을 만들어 절대 영도의 가스로 채웠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좋지 않을 테니까 밥을 들여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밥은 충돌 테스트용 덤이니까요. 먼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체와 접촉하면 분자가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는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스스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동등한 교환이 일어나고 온도가 균등해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자는 에너지로 충전될 때까지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동시에 가열된 물체가 있는 경우 냉각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약간 혼란스럽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절대 영도에 도달하면 모든 분자가 느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몇 초 안에 얼어붙을 거예요. 하지만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충돌 테스트 더미 밥의 내부로 모험을 해볼게요. 첫째, 가장 추운 곳에서는 혈관이 좁아집니다. 우리 몸은 얼어붙은 부위의 혈액을 간, 신장, 심장, 뇌와 같은 중요한 기관으로 분배합니다. 마치 비상모드와 같죠. 마네킹의 몸은 덜 중요한 부위에는 에너지와 혈액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부위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가장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수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가 차가운 온도와 접촉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얼어붙습니다. 얼린 상태의 물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냉동실에서 병을 꺼내 실온에서 해동합니다. 몇 시간 후에 액체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인체는 절반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네킹 내부의 세포는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덮여 세포의 내부 구조가 파괴됩니다. 더미 근육과 혈관이 찢어집니다. 피부는 진한 파란색으로 변하고 혈액은 정맥에서 얼어붙습니다. 몇 초 더 지나면 더미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절대 영도의 온도는 모든 내부 기능을 중지시킵니다. 밥은 시원한 걸 좋아한다고 했지만 이건 좀 심하네요. 한편 분자는 살아있는 물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자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절대 영도 입자에도 영향을 미치죠. 빛의 광선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합니다. 광자는 속도가 느려지고 더 이상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실험을 끝낼 시간입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환상 속 가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분자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움직이는 입자들이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선지 기체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정지된 분자는 다른 분자의 속도를 늦춥니다. 기체는 진공실 벽을 통과하여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분자가 하나씩 얼어붙습니다. 마치 낮잠을 자고 그 잠을 통해 주변의 모든 물질을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스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실험실 벽, 문, 창문이 얼어붙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름이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계속 커지고 커지는 흰 반점처럼요. 태양광선은 그곳에 도달하지만 내부로 너무 빨리 이동할 수 없습니다. 영은 풀, 나무, 도로, 자동차를 감싸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도시 전체가 절대 영도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분자의 정지는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생체의 피부와 신체를 손상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명을 취소하고 있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자가 얼어붙습니다. 공기가 더 조밀해집니다. 여기 한 남자가 점프 상태에서 얼어붙어서 공중에 떠 있어요. 얼어붙은 새는 계속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추운 지역 내부의 사물은 3D 그림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생일대 스크린샷을 찍어 프린트한 것 같습니다. 절대 영도의 구름이 계속 확산되는 동안 과학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스는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삼키면 지구의 모든 화학적 과정이 멈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지구는 또 다른 우주 암석, 즉 시간에 갇힌 생명 없는 물질 조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지구 표면 전체를 뒤덮을 때가 아니라 지구의 중심부에 도달할 때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지구를 파괴할 에너지 방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핵은 절대 영도에 저항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차가운 가스가 화산과 만납니다. 용암이 슉슉 소리를 내며 흐르다가 얼어붙어요. 검은 증기구름이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차가운 구름이 화산 안으로 침투합니다. 차가운 온도와 뜨거운 온도의 충돌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불덩이가 아닌 얼어붙은 마그마에 날카로운 고드름을 발사합니다. 한편 지구 곳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 밀도가 낮아져 멀리 이동합니다. 액체는 대기 중에 나타나고 구름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구름이 지구의 한 부분을 얼리는 동안 비구름이 다른 부분을 적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0켈빈 온도를 멈출 수 있는 분자 구조가 변경된 가스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가열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강할수록 물은 더 뜨거워집니다. 분자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입자가 똑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중간 정도의 느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뜨거운 물에서는 소수의 입자만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저전하 및 고전하 입자의 분포를 볼츠만 분포라고 해요. 이 분포는 어디에나 존재해요.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 모두에서요. 분자 수준에서 어떤 물체를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물체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체를 만들어 느린 분자보다 움직이는 분자가 더 많은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체가 절대 영도 구름에서 잠자고 있는 입자들을 깨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두 기체가 서로 충돌합니다. 차가운 구름은 역전된 볼츠만 분포 구름을 얼릴 수 없습니다. 활성 분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십억 개의 활성 분자가 동결된 분자에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모든 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웃 분자와 에너지를 공유해요. 가스 구름 안의 물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정신을 차립니다. 분자가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태양광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입자 움직임은 두 가스 구름 사이에 균등하게 분포되고 생명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분자 질서가 회복됐어요. 맞아요. 우리의 작은 우화는 현실성이 없지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절대 영도를 만들었고 자연적으로 절대 영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그런 온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록적으로 낮은 온도의 우주에서 가장 멀고 어두운 구석에서도 입자의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주변에는 항상 움직이며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는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영도의 출현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동물, 충돌 테스트 더미 밥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시죠? 다행이네요. 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뼈대는요. 성인의 극에 도달하기 위해 골격은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장과 형성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골격은 10년에 한 번꼴로 완전히 재생된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은 항상 건강한 뼈 세포를 갖게 해주고 몸을 지지하고 몸에 칼슘을 공급해줍니다. 신체가 재생되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몸은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제가 계산해 드리죠. 자, 이것은 약 15초 안에 우리 몸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동물의 눈은 더운 기후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요. 낙타는 세 번째 눈꺼풀을 특징으로 하는데 양쪽 눈 구석에서 가로질러 쓸어내는 일을 해요. 낙타의 환경은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종보다 더 자주 눈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분홍색 것 보이나요? 그것 또한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흔적에 불과하지만요. 인간의 경우 세 번째 눈꺼풀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심장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때때로 심장박동이 노래의 리듬과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장르의 음악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곡들은 도파민,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효과는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건강한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궁금했다면 심장은 분당 평균 75번 정도 뜁니다. 매년 사람의 심장이 올림픽 수영장 크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펌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더 놀라운 건 만약 모든 혈관을 끝에서 끝까지 연결한다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장은 몸에서 제거되더라도 계속해서 뛸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는 한 심장이 뛰게 해주는 자체 내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기적으로 손톱 손질을 받는다면 아마도 발톱보다 손톱 관리가 더 자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손톱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과학적 해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손톱이 고대 역사에서 동물의 발톱처럼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톱은 좀 더 평평해지고 넓어졌는데 영장류가 일상생활에서 돌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일단 손톱이 납작해지면 영장류가 손바닥을 사용할 때 손톱이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빨리 자란 이유에 대해 짧은 대답은 우리가 발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톱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손톱은 더 빨리 자라도록 진화했을 거예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할수록 손상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해요. 다시 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을 칭찬해줄 차례예요. 새끼손가락은 물건을 들고 먹거나 글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지배적인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수치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새끼손가락을 잃는 것은 덜 사용하는 손가락일지라도 소나기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예요. 거기에 약지까지 잃으면 소나기 힘에 더욱더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행해진 또 다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만이 본인의 코 모양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코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예요. 히터, 필터, 가습기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콧구멍 안에는 혈관이 있는 선바 모양의 작은 뼈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공기가 우리 호흡기의 다른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데웁니다. 코 안에 있는 점액은 공기를 더 습하게 만들어요. 필터 부분은 코털이에요. 작은 입자들은 이 작은 털에 달라붙어서 꽃가루, 포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화를 보면 심장이 내는 소리가 박동할 때 주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심장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의 개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판막은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확하게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심장 안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치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생 이를 닦는 데만 약 총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치아는 뼈가 아니에요. 비록 치아와 뼈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뼈와 치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뼈는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치아는 그렇지 않고 한번 망가지면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증가된 턱 저항을 도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꽤 멋진 특성을 개발한 집단이 있는데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환경은 산소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를 진화시켰어요. 그건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견뎌야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 현실에서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꿈들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꿈이 주로 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 또는 렘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같은 정도로 활동적이에요. 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수면 단계에서 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수면의 다른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적어요. 꿈의 길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몇 초에서 20분,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렘 단계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밤 3개에서 5개의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들은 7개까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꿈꾸는 대부분의 것을 즉시 잊습니다. 우리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특한 혀 지문도 갖고 있어요. 연구는 혀에 있는 대략 10,000개의 미뢰들이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미각이라고 믿는 것의 약 80%가 실제로 후각입니다. 우리가 맛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맛과 냄새의 조합이에요. 아마도 후각이 미각보다 약 10,000배 더 민감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입은 또한 식감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성 감각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음식의 질감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감각은 압력, 접촉 또는 진동과 같은 물리적 접촉에 의해 활성화돼요. 심지어 통증과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우리는 또한 혀를 사용하여 적절한 씹기와 소화를 위해 음식의 크기, 형태, 중요한 질감을 식별해요. 혀는 또한 날름거리기, 누군가를 놀릴 때, 트럼펫 연주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국 터빌 마을에 있어요. 1871년입니다. 여기 한 거리에서 특별한 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머물면서 뭔가를 기다려요. 집 문이 열려요. 거기서 어른 몇 명이 나와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현관으로 나가 몇 명 더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방으로 가서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봐요. 소녀는 창백하고 말랐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깨지 않아요.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잠든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요. 여러분이 방을 나오니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잠든 소녀를 직접 보기 위해 들어가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 잠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9년 동안 잠을 잔 엘렌 세들러라는 이름의 소녀가 세운 기록이에요. 그녀는 19세기 후반 영국 터빌 마을의 한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12번째 아이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았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들에게 집안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엘렌도 예외는 아니었죠. 엘렌이 11살이 되었을 때 근처 마을에서 보모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엘렌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두통, 통증을 느꼈고 어떤 졸음을 느꼈어요.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해져 소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렌은 부모님이 보낸 병원이 있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이 불쌍한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18주를 보냈어요. 그 결과 여전히 건강이 좋진 않았지만 엘렌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심한 두통과 졸음을 경험했습니다. 엘렌 세들러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엘렌은 9년이 지난 후에야 깼어요. 그동안 엘렌의 어머니가 엘렌을 돌보았어요. 우유와 차를 먹였죠. 잠든 소녀는 살과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엘렌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특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 엘렌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렌을 보고 깨우려고 해봤고 엘렌에 관한 걸 친구에게 알렸죠. 잠든 소녀에 대한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엘렌은 구경거리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엘렌의 가족이 살던 집을 잠든 작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사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는 소녀의 몸이 약하고 너무 부드러웠다고 묘사했습니다.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랬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생명이 서서히 그 몸에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의 가족은 딸을 돌보기 위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두 연기라고 생각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의사가 엘렌과 같이 오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엘렌이 깨어나지 못하게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창가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했어요. 또 소녀의 어머니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의사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의사들의 공식적인 진단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진실을 다 알아내진 못할 것 같아요. 엘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수도 있고 19세기 과학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은 걸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을 경험하는 만성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요. 길을 걷다가 너무 잠이 와서 땅에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엘렌은 대가족에서 자랐고 일찍이 힘든 일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도 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이 기면증을 유발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좋아요. 어느 날 엘렌 세들러가 깨어났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9년간 잠들어 있었다고 알려줬을 때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소녀의 성장이 조금 느려졌고 시력도 나빠졌지만 건강은 나쁘지 않았어요. 엘렌은 결혼을 하고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911년 약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가장 오래 깨어 있었던 기록을 세운 사람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봅시다. 1964년 1월 18살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몇 주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은 12월에 시작해 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랜디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기네스북에 올랐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구조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랜디는 잠과 관련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랜디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했고 그의 친구는 랜디가 항상 깨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랜디의 친구는 피실험자의 몸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기록한 일기를 썼습니다. 랜디의 첫 이틀은 쉽게 버텼어요. 계속 일어서서 자러 가지 않았죠. 3일 후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랜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귤류 냄새를 맡았어요. 레몬과 오렌지의 향이 안 좋은 컨디션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 랜디는 농구를 하고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지루했어요. 그럼에도 랜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랜디는 굉장한 농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은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때쯤 전국의 뉴스에서 랜디와 그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죠. 과학자들이 랜디를 찾아왔어요. 수학 문제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랜디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수학에서 예시를 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해 활동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 랜디는 잠을 자지 않고 이전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랜디가 잠들었을 때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랜디는 몇 시간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랜디는 아주 기분 좋게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뇌에 많은 부담이 되는 이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랜디는 예전처럼 공부하고 농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과학자들은 뇌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랜디의 뇌가 그동안 선잠을 내내 자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불리는데 흥미로운 건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엄밀히 말하자면 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모두들 이 기록에 대해 잊었어요. 랜디는 자랐고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랜디의 실험을 기억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랜디는 실험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진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수년 동안 랜디는 심각한 불면증을 경험했어요. 그게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랜디는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다행히도 수면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랜디는 하루에 6시간을 잤는데 그것도 꽤 충분했어요. 이 실험을 재현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이틀이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큰 스트레스가 돼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굶주림과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우리의 심장은 높은 부담을 경험할 수 있게 훈련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우리의 몸은 수면 부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진화는 아무런 후폭풍 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뎌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발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여러분은 원숭이만큼 털이 많아요.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은 독특하지 않아요.
귀를 막으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잘못된 상식일까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코를 보면 탈로가 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네, 그라나다 대학의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 코너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이건 어때요? 인간은 침팬지만큼 몸에 털이 많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나요? 놀랍게도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과 침팬지 혹은 비슷한 크기의 유인원의 털 수는 거의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인간의 털은 꽤 가늘고 종종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털의 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양쪽 폐는 똑같아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잘못된 상식이에요. 왼쪽 폐는 2개의 옆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 폐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왼쪽에 있는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폐에는 약 2,400km 길이의 기도가 있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 거리의 절반 이상이죠. 폐에는 또한 3억 개 이상의 폐포, 작은 풍선 모양의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전에 이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당근이 시력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근을 먹는다고 밤눈이 밝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당근은 정말 비타민 A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몸에 이롭고 눈을 보호해요. 하지만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안경을 써야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볼 때 재채기를 해요. 정말일까요? 사실입니다. 약 25%의 사람들이 햇빛에 대한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재채기를 해요. 이 현상은 심지어 이름도 갖고 있어요. 빛 재채기 반사라고 합니다. 몸의 털을 깎으면 털이 더 진하고 두껍게 자랍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걱정 마세요. 거짓이에요. 털을 깎은 후의 굵기, 성장 속도, 심지어 색깔까지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에요. 면도는 모낭의 끝을 뭉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거칠고 진한 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일단 털이 다시 자라나면 깎기 전과 똑같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마다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겠죠? 문제는 과학자들이 각각의 지문이 완전히 독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 같지만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5가지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다섯 가지 감각이 있는 건 분명해요.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이죠. 하지만 열을 감지하는 열감각은 어때요? 통증을 인식하는 통각은요? 사람들의 몸을 인식하는 감각인 자기 수용 감각은요? 눈을 감고도 코를 만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수용 감각이에요.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21가지에서 53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신경계가 혈관을 수축시켜요. 몸은 혈액을 그 부위에서 멀리 보냅니다. 이런 혈액의 손실은 혈관을 더 가늘게 만들죠. 피부가 접히고 이상한 주름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이 손과 발이 젖었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뇌의 10%만 사용합니다. 이게 거짓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매일 거의 100%의 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항상 활동해요. 자고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피질과 주변을 감지하도록 돕는 영역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은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어떡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 원뿔은 파란색, 빨간색 및 녹색 스펙트럼의 색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4개의 원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그들은 1억 개의 다른 색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력 이상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색형 색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게 본다는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귀를 막으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모순되게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시끄러운 곳, 예를 들어 클럽이나 콘서트에 있다면 친구들의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할 때 귀를 막아보세요. 2주, 귓구멍 앞쪽에 있는 뾰족한 피부로 덮인 연고를 귀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향합니다. 들리시죠? 재채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거 참 편리하겠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콧날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뇌는 경보 신호를 받습니다. 그건 즉시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어요. 자,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5편을 몰아보기 하고 잠은 나중에 보충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주중에 낮잠은 자려고 하겠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거나 정말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면 정오까지 잔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너무 많은 수면은 몸을 더욱 피곤하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갈비뼈가 더 많아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쌍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어서 총 24개가 있어요. 하지만 200명 중 1명은 25번째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추라고 불리며 목의 밑부분, 쇄골 위에 형성됩니다. 몸의 왼쪽, 오른쪽 또는 양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여분의 갈비뼈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특이점을 전혀 모를 거예요. 여분의 갈비뼈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고 얇은 조직 가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엑스레이로도 그걸 볼 수 없을 거예요. 수영하러 가기 전, 식사 후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글쎄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 주장의 이면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소화 과정을 돕기 위해 혈액이 위를 향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먹고 바로 수영하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혈액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만큼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는 작동하고 있는 주방기구보다 더 요란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dB를 넘지 않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 수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코 고는 소리가 80dB에 이를 수 있어요. 이건 작동 중인 믹서기만큼이나 요란해요. 모든 사람이 동공이 둥근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일까요? 네, 10,000명 중 2명은 특이한 모양의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열쇠구멍과 비슷해요. 이런 증상을 콜로보마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시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베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호숫가를 따라 달리고 있어요. 만약 멈춘다면 그는 삶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기 1000마리가 물려고 해요. 하지만 베리가 모르는 사실은 결국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베리 멈춰요. 모기는 느려요. 시속 1.5km 조금 넘는 속도로 날죠. 그리고 베리는 영원히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의 무의미한 달리기를 한 후 베리는 멈춥니다. 베리는 땀을 흘리고 곤충들에게 매력적인 냄새를 발산해요. 작은 모기가 한 마리 그에게 날아가요. 귀 옆에서 윙윙거리며 땀에 젖은 목에 앉아 물어요. 이 곤충은 주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입 기관으로 피부를 뚫어요. 모기는 이 바늘을 통해 피를 빨기 시작해요. 침이 베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 베리의 면역 체계가 이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기의 침을 적으로 인식하고 독특한 화학물질을 물린 곳으로 보냅니다. 이 물질과 침략자 사이의 싸움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붉어지고 붓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가려움이에요. 베리는 몇 시간 동안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몸을 긁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베리의 몸이 물린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기는 베리의 피를 가득 채우고 날아가요. 모기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혈액 속의 단백질은 이 곤충들이 번식하기 위해 필요해요. 모기 알은 이 물질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네, 거의 모든 무는 모기는 암컷이에요. 수컷 모기는 식물과 꽃, 꿀을 선호해요. 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암컷 모기는 베리로부터 멀리 날아가요. 암컷 모기는 커다란 모기 기지가 있는 호숫가에 앉아요. 여기서 이 곤충들은 알을 낳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며 쉬어요. 수십만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배가 고파요. 암컷 모기는 베리의 땀 냄새를 가지고 오는데 이건 나머지 모기들에게도 매력적이에요. 지구에는 이런 모기들이 약 3,500종이 있어요. 이들 중 일부는 설탕, 향수 또는 탈취제의 냄새를 좋아하고 일부는 더러운 발냄새를 즐겨요. 모기에 대한 여러분의 매력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먹었나요? 좋아요. 이제 모기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희미한 달콤한 냄새를 느껴요. 마늘과 양파를 드셨나요? 모기들은 아마 여러분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기들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베리의 땀 냄새는 해안에 있는 모든 모기들에게 완벽해요. 모기들이 미쳐 날뛰면서 불쌍한 이 남자를 향해 날아와요. 만약 저녁이 되었을 때 물 근처를 걸어가고 있고 땀을 흘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혈액형이 O형이라면 모기에게 물릴 모든 가능성을 갖추었네요. 그리고 베리는 그 모든 기준을 충족해요. 첫 번째 모기들은 베리의 발에 착지해요. 베리를 물어 뜯고 피를 펌프질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쌀 반알 크기만한 피 한 방울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정말 적죠? 하지만 이런 물린 상처가 수십 개라면요? 안 좋아요. 베리가 손으로 모기를 쫓지만 곤충들은 계속 와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놓칠 리 없죠. 10, 20, 50, 100마리의 모기. 모기들이 베리의 다리를 덮어요.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해요. 베리는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피해를 줄이고 적을 쫓아내기 위해 베리의 면역 체계가 100% 작동해요. 하지만 베리의 신체 방어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베리의 몸은 더 안 좋아져요. 모기가 베리의 손과 몸에 달라붙은 젖은 티셔츠 위에 앉아요. 네, 모기들의 입은 얇은 천을 뚫을 수 있어요. 베리는 도망가려고 해요. 바위에 걸려 넘어져요.
어떤 곤충들은 잔치를 끝내고 친구들에게 공짜 음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날아가요. 호수 전역에서 모기들이 베리를 맛보려고 와요. 200마리의 모기가 그의 피를 마셔요. 3, 5, 7, 900. 그리고 이제는 1000마리의 모기가 그를 물었어요. 다 같이 피 한 잔을 퍼냈어요.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건 모기들이 계속해서 베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기들이 1000번만 물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무엇도 모기들을 막을 수 없어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에요. 베리는 가려움증을 무시하고 일어나서 호수 물가로 달려가요. 그러는 동안 벌써 10만 마리의 모기가 베리를 물었어요. 미안해 베리, 우리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야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은 빠르게 될 거예요. 점점 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모기가 베리의 얼굴 앞에서 날고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베리는 손을 흔들며 계속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고 있을 때 한 마리의 모기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날아들었을 때의 그 순간을 알죠? 겨우 한 마리인데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그런데 지금 100만 마리의 모기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색소폰이 고음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색소폰 연주자시라면 죄송합니다. 베리가 느려지고 있어요. 지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더 이상 물린 상처도 간지러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베리의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수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모기들은 이미 그에게서 피 3캔만한 양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건 심각해요. 베리는 열이 나고 의식이 흐릿해요. 면역 체계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리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다음 발걸음을 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변은 불과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움직일 힘도 없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리는 그저 잔디 위에 앉아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베리는 큰 탄산음료수 한 병만큼의 피를 잃었는데 이건 아주 많은 양이에요. 이건 아마도 인간에게 가해진 가장 큰 규모의 모기 공격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나요. 개구리 한 마리가 근처에서 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터요. 수십 마리의 뛰는 동물들이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혀를 창처럼 날리면서 모기를 잡아요. 이것이 베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호수에 도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베리가 뛰어듭니다.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차갑고 신선한 물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물린 상처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베리는 개구리들이 모기를 먹는 동안 물속에서 기다려요. 남아있던 곤충들이 날아가요. 베리가 호수에서 기어 나와요. 개구리가 모기를 잡는 걸 보고 이 성가신 곤충들이 우리 행성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개구리는 이 작은 괴물들 덕분에 살아요. 그리고 개구리 외에도 모기를 먹고 사는 많은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도마뱀, 거미, 박쥐, 새, 거북이. 목록은 엄청나요. 모기는 그들에게 끝없는 먹이 공급원이에요. 모기 한 쌍은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모기들은 빠르게 자라고 수명이 짧아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곤충들이 사라진다면 생태학적 재앙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동물종 전체가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베리를 구한 개구리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개구리가 없다면 파리 같은 다른 곤충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파리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이 뒤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 모기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게 그냥 자연이에요. 베리는 가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베리의 온몸은 빨갛고 여기저기 다 부어 있어요. 베리는 몸을 긁기 시작하지만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모기의 침이 그의 몸에 남아있어서 면역 체계가 그것과 싸우는 한 베리는 이 가려움을 느낄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느낌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많은 오일과 연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베리는 다른 뭔가에 정신을 쏟아서 산만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긁고 싶다는 충동이 사라질 거예요. 베리는 해로운 결말 없이 많은 모기에 물렸어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물려도 어려움을 겪어요. 이건 그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작고 가려운 부은 곳들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심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베리의 경우 조금 붓지 않았나요? 제 말은 그 정도면 다행이죠? 네, 그만하길 다행이죠.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곤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베리는 달리기 전에 늘 이걸 뿌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다른 상황을 살펴봅시다. 만약 베리가 큰 개들에게 공격당한다면요? 농담이에요. 진정해요, 베리.